12시가 넘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폐 끼치지 않고 기다려볼까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애아빠가 여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요. 그러면요, 연락만 있었다면 제가 못하러 이렇게 밤중에 전화를 드렸겠어요. 네, 혹시 두 분이서 무슨 연락이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참 무슨 일일까. 글쎄 정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이에요. 늦게 되면 꼭 연락을 주시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할 수 없죠. 뭐 그냥 기다려 봐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 여태 안 자고 있었니? 어서 들어가 자. 커피 한 잔 끓여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럼 저 먼저. 잘 자. (10시) 반 공판에 다녀오셔서 그 12시 반쯤에 그 이 판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드시고요. 왜 그 변호사님하고 친하신 고시 동기생 있죠? 알아요. 그리고 2시쯤 해가지고 안양구치소로 구속자 접견을 가셨다가 바로 그 사무실로 올라오신 게 그러니까 6시쯤 되었을 거예요. 예, 와서 석간신문을 좀 보시다가 6시 반쯤 나가셨을 겁니다. 평소보다 좀 바쁘신 날이었죠? 나가시면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예, 그만 퇴근들 하라고 그 말씀밖에는. 전 집으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저녁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전화 온 일도 없었고? 전화 온 데야 몇 군데 있었지만 법원이랑 구치소에 다녀오시느라고 통화는 못 하셨죠 뭐. 어디서 전화 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요. 하지만 통화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누구를 좀 대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메모가 돼 있지? 이리 좀 줘봐. 네. 이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보고 이쪽 사정 얘기하고 어제 저녁에 무슨 약속이 없었나 좀 물어봐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김 변호사님 사모님이시래요. 알았어.
아유, 오셨어요. 아니, 왜 거기서 계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아니, 그 친구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모양이죠? 네. 아, 참. 야단났네. 생전 그런 일이 없던 친구가. 하여튼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아유, 아니에요. 좀 답답해서 여기가 좋아요. 또 가볼 때도 많고요. 네, 그럼 쫄 들어가십시오. 아, 참, 그러나저러나 이 친구가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짐작이나 하게 해요. 저희들 어떻게 사는지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야단났네 정말. 두 분이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만나셨죠? 예, 만나서 술 한잔하고 헤어졌죠. 그때 무슨 이상한 눈치 같은 거 없었나요?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 잘 생각해보나 마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면서 술 한잔 마신 것뿐인데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똘똘하기로 소문난 현직 변호사 아닙니까? 세상이 하도 험해서요. 팔자가 험한 사람이나 험한 걸 보고 사는 겁니다. 마음 편히 갖고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아니에요. 바로 가봐야 돼요. 남자분들은 왜 집에서는 못하는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 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슨 고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친구가 어디 남한테 털어놓는 성격입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크레물인입니까? 친구들끼리도 서운할 때가 있을 정도인거려. 그건 그래요. 언니. 왔어요. 얘 어떻게 됐니? 난 냉수 한 잔. 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못 찾았어? 못 찾았으니까 혼자 왔지. 아빠 어디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넌 어서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아니, 저기 지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가만 놔둬. 왜 아무 죄 없는 애한테 신경을 부리고 그러니? 나 커피 한 잔 줄래? 진하게. 네. 언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오빠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다들 참 이상해요. 보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거부터 물어봐요.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남자들은 다들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고모네 부부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아유, 이까진 사람이 말도 못하니?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소리 아니야. 아유, 얘, 너 가서 좀 누워야겠다. 너무 피곤해 보여. 응? 자, 일어나. 얘 커피 그만 줘. 네. 일을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야, 한 잔 사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별일도 다 있구나.
너 집에 가봐야 되잖아.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고 있네. 예. 왜? 우리 그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니? 우리 부부가 뭘 잘못했는데? 아유, 방정 맞은 소리 마라. 남자들 어디 가서 술 마시다 보면 하루 이틀 외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우리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너 그쳐. 진짜 사고가 생기는 걸 바라는 거야 뭐야. 내가 받게.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찰서라고요? 이 차입니다. 맞아요. 이거 저희 집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왜 여기 와 있죠? 아니, 우리 애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 애 아빠라뇨? 이 차를 몰고 나간 우리 남편 말이에요. 아니 그럼 도난 차량이 아니었나요? 바로 이 자리가 맞아요. 꼭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래 내 차를 뺄 수가 있어야죠. 할 수 없이 내 차를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뺐죠. 그런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요놈의 차가 꼭 여대로 있지 뭐예요. 그때 딱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어느 놈이 남의 차를 도둑질해가지고 뭔가 한탕 해치우고 차를 여기다 버렸구나. 그래 득달같이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딱 이 자리가 맞습니까? 봤다니까요. 아, 내 눈 시력이 2.0에다가 사진기요, 사진기 딱 한번 봤다만.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십시오. 이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아니 그보다 범죄의 흔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김 변호사님이 사무실에서 나간 게 6시 반쯤이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차가 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9시였단 말씀이에요? 2시간 반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러면 차가 발견된 게 9시니까 그 전에 주차를 시켜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러면 2시간으로 잡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은 시내에서 차 주행 속도가 20km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나마 시내 와서 차가 한번 맥혔다 하면은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적어도 1시간은 걸렸겠는데요? 그래서 범죄의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차를 그렇게 얌전하게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그 동네 누군가 김 변호사님의 연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차를 거기 놔두고 남의 차로 갈아탔거나. 그 근처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군요. 벌써 시켜놨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인께서 위세가 대단하시더군요. 왜요?
굉장히 높은 분한테서 우리 서장님한테 직접 오다가 떨어졌어요. 부인이 아니고 부인의 친정 아버님입니다. 그래요? 친정아버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이야 뒷전으로 물러나서 골프나 치고 있지만 왕년엔 장관까지 했고 해운업계를 주무르던 분이죠. 예. 알만합니다. 이 친구 장관 잘 갔어요? 김 변호사님 판사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아직 한창 됐는데 왜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을까요?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기가 지겨웠던 거겠죠. 그 외에 뭡니까? 건축자재 파동 사건이 있었죠. 예. 그걸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골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때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죠. 그랬군요. 제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양심적인 변호사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부부 사이는 좋았겠죠. 그러면요. 부인이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남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니까요. 그래도 부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락해볼 만한 데는 다 해봤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국민학교 종장생들한테까지 연락 안 해본 데가 없어요. 그래요?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니겠죠? 글쎄, 그러길 들어야겠죠. 참, 최근에 말입니다. 이 소송 관계나 무슨 다른 일로다가 김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은 뭐 다툰 적 없었어요? 예,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다투신 적은 없었지만 의뢰인 하나가 실형을 받아가지고 몹시 화를 내신 적은 있었어요. 그런 일은 한 번 있었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 집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저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이번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죠. 세월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참, 김 변호사님 거래은행이 어디예요? 예, 조은행인데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인출해간 돈 없는지 좀 알아봐줘. 없어요. 통장은 언제나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가지고 계시죠.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10원 한 장도 인출 안 됐어요. 그렇지? 엄마 나가 계세요. 전 괜찮으니까. 괜찮으나 마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경찰서에서도 찾고 있으니까 곧 무슨 연락이 오겠지. 제발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염려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 느낌이 그래요. 두고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그래 집에 전화 한 통 없이 차는 내팽개쳐두고 어디 숨어있단 소리냐.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부부 사이에 느낌 같은 게 있다니까 하는 얘긴데 이건 어디까지나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혹시 김서방한테 숨겨둔 여자 같은 거. 말도 안 돼요. 김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여자 같은 거 감춰두고 그럴 사람 같아요? 성격상으로도 그런 짓 못해요.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데. 그래도 모르는 거다. 남자치고 10개 집 마다하는 사내 없단다. 글쎄 김서방은 달라요.
여자를 감춰뒀다면 차라리 툭 터놓고 이혼하자고 나올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나도 김서방 성격이야 잘 알지.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아휴, 누가 왔나 봐요. 그래.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엄마 김서방 친구분이에요. 아, 예. 저번에 잔치 때 뵌 거 같고. 예. 이쪽은 경찰서에서 나오신 남영사님이세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서방 좀 꼭 좀 찾아주세요. 네. 뭐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서재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나 해서요. 예, 그러세요. 자, 들어가시죠. 정혜야, 차 좀 끓여야 되겠다. 네. 사무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 깔끔한 분이군요. 네, 주변에 먼지 하나 없이 지내는 성격이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이 남자가 너무 깔끔하면 여자가 힘이 든 법인데. 둘 다 깔끔하니까요. 부인이 말 그대로 정말 헌신적이에요. 저런 여자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남편만한 남자가 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러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더구나 그런 집 딸이 말씀이. 참, 김 변호사님 집안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자랐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님이 공부를 시켰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참 외로운 친구죠. 가만히 있자. 이거 아까 사무실에도 있던 성냥인데? 자주 다닌 모양이죠? 네. 차 드세요. 아, 잠깐만.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네. 조금 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네. 이 김 변호사님하고 사모님 사이가 좋다는 것은 세상에 다 잘 아는 일이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 사람인 이상 살다 보면은 한두 번쯤 말다툼을 할 수가 있거든. 안 그래? 네. 김 변호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말다툼 같은 거 한 적 없었어? 최근에 말이야. 그거하고 변호사님 찾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하,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겠나? 꼭 한 번. 언제? 지난번 칠순잔치 하던 날. 사모님 친정아버님? 네. 무슨 일? 모르겠어요. 밖에서 얼핏 들었으니까요. 하긴 그건 부부싸움도 아니에요. 목소리만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요, 뭐. 아, 그 칠순잔치 때는 나도 갔었는데. 그 언제였습니까? 한 열흘 전쯤 될 겁니다.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 그러니까 이 일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라는 게 나쁘게 말하자면 원래 이 남을 의심하는 직업 아닙니까? 어떤 점이? 너무 완전 무결하다는 점이에요. 부부간에도 완전 무결하고 이 대인 관계도 완전 무결하고 자기 직업에도 완전 무결하고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완전 무결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쩐지 부자연스러워요. 저 소스럽지만 가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칠순잔치 날 무슨 일로다가 말다툼을 했는지. 아, 그거요. 아유, 형사님은 역시 다르군요. 그런 일까지 다 알아내시고. 하지만 언성을 좀 높인 일은 있었지만 별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 친정아버님 칠순 잔치에 현지 국회의원이 몇 번 왔었어요. 아버님은 그이와 인사를 시키면서 머지않아 당신의 선거구를 뺏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할 거라고 농담을 한 말씀 하셨죠. 선거를 뺏는다면은 국회의원 출마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국회의원 출마요? 아유, 그냥 노인께서 농담을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하지만 언중유골이라고 평소에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사유를 그만큼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이는 그 농담이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잔치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저하고 언성을 좀 높였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화를 낼 일이에요? 어서 오세요. 야, 이 분위기 좋은데? 저쪽으로 앉으세요. 응, 앉으시죠. 차 드시겠어요? 아니, 분위기 좋은데 와서 찬 무슨 명실한 도용 줘요. 과일 한 접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세요? 예. 아니, 제일 친한 친구 사이인데 처음 와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친구 이거 사람 배신감 느끼게 만드는데요. 마당 상당히 미인이에요. 아, 예. 말을 시켜보면 뭔가 알게 되겠죠. 인사드리겠어요. 미스 양이에요. 이야,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인데요. 어머, 제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이 집 단골 미스 양한테 홀딱 반한 사람. 저한테 홀딱 반한 분도 계세요? 말만 들어도 마냥 황홀해지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누군지 한번 맞춰봐요. 반하신 게 아니라 제 험담을 늘어놓으셨겠죠. 아, 왜 이래? 내가 다 듣고 왔는데.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요? 가르쳐만 주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스타킹별로 달려갈 테니까요. 그 이름도 거룩한 김상옥 변호사? 어머, 김 변호사님을 잘 아세요? 아, 이 배꼽 친구니까 잘 아는 정도가 아니지. 아니, 김 변호사님이 정말 저한테 홀딱 반했다 그러세요? 아이, 자기 입으로 홀딱 반했다고 말할 친구가 아니지. 눈치가 그렇다는 거지. 저 오늘 밤에 잠은 다 잤네요. 그나저나 김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에이, 매일같이 만나고 사는데 숨은. 매일같이요? 매일같이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원이 없겠네요. 이거 왜 이래요? 누구 바지 저고리로 알아요? 엊그저께도 만나고서. 김 변호사님이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왔다니까. 그 양반도 엉뚱한 구석에 있었군요. 선생님이 속으신 거예요. 여기 다녀가신 지도 한 달이 더 됐는데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아,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지금 그 친구를 미스 양 방에다 감춰놓고 내숭 떠는 거 아니지? 그런 소설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뭐니 없겠어요. 사실 농담 그만하고 사실은 말이야. 김 변호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 네, 아직 아무 연락이 없군요. 경찰서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형사들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무슨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면요, 걱정만 하다 보면 한이 없죠.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네, 전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왜? 저 아빠 사진 말이야. 사진? 아빠 사진 한 1000장만 빼줄 수 있어? 1000장을? 우리 학교 애들 한 장씩 나누어 주게. 뭐야? 너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다 얘기했니? 아직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1000명이 아빠 사진 가지고 다니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뭐가 쓸데없는 소리야. 글쎄 잔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애들한테 학교에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아빠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누가 안 찾는다고 그랬어? 이게 찾는 거야? 맨날 집에만 누워있으면서. 아니 이 집에 가지고. 아빠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아빠 안 들으면 어떡해. 글쎄요, 친한 친구분까지 따돌리시고 여기에 혼자 드나드신 건 아마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이라는 거. 여기 어쩌다 오셔도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잡담을 하거나 그런 적 드물었어요. 그냥 칵테일 마시면서 멍하니 무슨 생각에 잠겨가지고 뭐랄까요, 세상 사는 재미가 아주 없다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쓸쓸하게 혼자 사시는 호래비가 아니면 사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시거나 하여튼 뭔가 큰 고민이 있는 분이다 싶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혼자서 조용히 출입하시는 건 자신의 그런 모습, 진짜 표정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걱정거리가 있었을까? 설마 미스 양을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짝사랑 아니에요. 여잔 그냥 느낌으로 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충격적인 얘기군요. 정말 뜻밖입니다. 뭐 전혀 짐작 깔만한 일도 없습니까? 네.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요, 혹시 무슨 불치의 병이라도 가지고. 왜 우리가 그걸 여태 생각 못했을까요? 그렇군요.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그거야 간단하죠. 전화 좀 주자고. 네. 여보세요. 예, 듀영원이죠? 나 저 원장님 친구 정 사장인데. 미스 강이구만. 예,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그래, 저 인사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상옥이 얘기 들었지? 내가 우선 급하게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자네 최근에 말이야 상옥이 진찰한 적 있나? 언제? 그래, 어디가 아파서? 뭐? 감기? 아니 이거 봐, 단지 감기뿐이었어? 아니 다른데 나 건강하고? 확실한 거야? 이런 얘기하면 웃으시겠지만은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육감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김 변호사님한테 분명히 부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는 중매 결혼이었죠. 왜 무조건 중매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고시 합격한 총각하고 장관집 딸이 연애를 했을 리 없으니까요. 중매 결혼이 항상 연애 결혼보다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더 나으린 법도 없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모실까요? 김 변호사님 쪽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됐군요. 참 제가 이거 사장님 시간을 너무 뺏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친구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요. 정혜야,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든? 사랑이라고요? 글쎄요. 제가 오빠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올케 참 좋은 여자예요. 이쁘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착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죠. 게다가 진심으로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고요. 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여자라는 거하고 사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두 분 사이가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나 있던데. 그거야 당연하죠.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김 변호사님 사모님한테 어떤 불만 같은 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불만은 없었겠지만 압박감 같은 건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빠는 어려서부터 소박한 성격이라 이렇게 번거로운 걸 아주 싫어하는데 처가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집안이니까 부담이 됐을 거예요. 집안에 행사도 많고 그때마다 사위로서 체면 치레는 해야겠고. 지난번에 장인어른 칠순잔치 끝나고 한번 만났을 때 제가 굉장했지? 하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굉장한 낭비였지 그러더라고요. 오빠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오빠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희 집에 조카를 보러 들리는데 그때마다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요. 라면을? 네. 옛날에 고생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물릴 법도 한데 그게 아닌가 봐요. 라면에다 계란 하나 딱 풀어서 신김치하고 차려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체면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는 남자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뭐 사실이 그렇죠. 행복하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올케 참 좋아해요. 무엇보담도 우리 오빠한테 잘하니까 고맙고 기특하고 이쁠 수밖에요. 하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보통 집안의 보통 여자를 만나서 당판 새빵부터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라면에 계란 한 개 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수수한 여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가 많으셨죠? 택시들이 여러 대 들어오길래 혹시나 해서. 저도 어쩐지 김 변호사님이 택시를 타고 들이닥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무슨 소식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자, 들어가시죠.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죠? 지금 몇 시인데요. 저녁 먹고 반주까지 한 잔 걸쳤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한 잔 하셔야죠. 아닙니다. 공기 시원하고 여기가 좋군요. 자, 저기 가서 얘기 좀 나누시죠. 앉으세요. 예. 푹푹 찌든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군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거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절대로 사고 같은 거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무사히 계십니다. 괜히 육감으로 건너짓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떤 건데요? 김 변호사님이 사무실에서 나가고 차가 발견된 때까지의 시간 차이, 차 내부와 차가 발견된 장소에서도 전혀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 그리고 전국 경찰을 통해서 수배한 결과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이가 왜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셨단 말씀이에요? 그거야 본인을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김 변호사님보다 세상을 몇 년 더 살았는데요. 남자의 40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허무하다고 할까요? 그저 목표를 향해서 죽을 둥 살 둥 정신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생활은 안정이 되고 사회적인 위치도 확보가 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그래서 한숨 돌릴만 한데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갑자기 허무가 밀려와요.
사람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나이 어느새 40이 넘었구나. 내일 모레면 50이구나. 좋은 시절 다 갔구나. 난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감상에 빠질 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부지런한 개미는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어요. 목표가 뚜렷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야망과 정열이 있는 사람한텐 감상에 빠질 여유가 없는 법이에요. 남자 40대야말로 가장 원기왕성하게 정열적으로 일할 나이가 아니든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한 가지 좀 외람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불만도 없었을까요?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죠?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평소에 불만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은 장인어른의 칠순잔치에서 국회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와 같은 반응 말이에요. 그이도 사람인데 왜 불만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같이 사는 저한테만 해도 애교가 좀 모자란다든가 자기만큼 학식이 풍부하지 않다든가 그런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마누라한테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슷하게나마 원인을 알아내야만 어느 방향으로 찾아 나서야 할지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없었지? 네. 어서 와. 왜? 내 얼굴이 그렇게 흉악하니? 흉악하기는커녕 양귀비 뺨치에 더 요염해졌다. 경찰서에선 뭐 좀 알아냈대? 알아내긴. 예. 네가 보기에도 내가 애교가 부족한 편이지. 자다가 벙청 뜯는 소리 다 듣겠네. 애교가 부족해서 너희 남편 도망갔을까 봐? 아니야. 처음으로 생각해봤어. 나로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남자 입장에선 어떤 불만스러운 점이 없나 하고 말이야. 불만이야 왜 없겠니? 깎아다 맞춘 짝이 아닌다며야. 클레오파트라를 갖다 안겨봐라.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마련이지. 남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워낙 과묵한 사람이 돼서 혹시나 하고
세상에 마누라한테 불만이 좀 있다고 모든 걸 다 팽가치고 사라지는 남자가 어디 있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 옷은 왜? 세금정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처녀 점쟁이가 있다더라. 답답한데 점이나 한번 쳐보자. 뭐? 점을 치러? 빗저의 본전이잖아.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 서북간이라 서북간. 서방님은 잘 계시는구만. 서북간에 잘 계셔. 임계 다 가져가고 간산 정암호가니 여기가 바로 성계로구나. 신선이 되었어, 신선. 신선이라니요? 골짜기를 만나 발을 씻고 산을 쳐다보아 내 눈을 맑게 하니 그게 바로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개서방님 신선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 서방님이 신선이면 마누라는 갈 데 없는 선녀로구나. 여보세요? 남영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 변호사님 사무실의 미스 신인데요. 오늘 은행에 확인해 봤더니 저희 통장에서 누가 돈을 인출해 갔어요. 돈을 인출해 갔어요? 현금 카드로 인출해 갔어요. 아니 현금 카드라면은 비밀번호 때문에 본인 아니면 사용 못 하잖아요. 이 친구 살아있구나. 이제 김포지점에서 인출을 해갔는데 혹시 그 근처에 생각나는 연고지 같은 데 없어요? 김포요? 김포. 맞다. 고시 공부할 때 하수 거둔 집. 갑시다. 아니죠. 집에다 먼저 전화 연락을 해줘야죠. 잠깐, 저 우선 가보고 나서 연락을 해드리죠. 아니 왜요? 허탕 칠까 봐서요? 아니 무사다는 걸 확인됐지 않습니까? 뭐 허탕도 허탕이지만은 일단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부인이 직접 목격해서는 안 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가시죠. 갑시다. 남영사님도 그 친구가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 찾아내도 고민인데요. 이 집입니다. 그래요? 저쪽으로 가보죠. 갑시다.
야 임마! 어서 와. 너 임마 어떻게 된 거야, 자샤? 귀신같이 찾아냈구나. 니까지 게 뛰어야 벼락이지. 가긴 어딜 가 임마. 안 그래도 시내까지 나와서 돈을 좀 찾아올까 하다가 귀찮아서. 형사님이시군요. 예, 난 영등포서의 남문여입니다.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 참 공기 좋지? 에이, 공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계신 모습을 뵙게 돼서. 무사한 정도가 아니고 신선 노름이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걸리는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여기 막걸리 맛이 괜찮더라. 와. 아이 저 사람 죽이는군. 굳이 이유를 대자면 계절 탓이라고는 할까. 그날 안양구치소에 접견을 갔다 오다가 문득 청계산 뒤쪽으로 하늘을 보니까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몇 점 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슬퍼지던지 말이다. 다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고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어지더라. 너도 그런 기분 덜어 느꼈을 거야. 다만 그런 충동을 실천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난 결단을 내렸지. 빌어먹을 인생이 별거냐? 놀고 있네. 가족들 생각은 조금 더 안 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진 샘만 잡으면 못 견딜 것도 없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 탓이라니까요. 하늘. 새파란 하늘.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육법전설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내 신세도 처량하고 구류나 한 일주일 살면 되는 애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없고. 제법 거창한 명분만 갖다 붙이는구나. 무슨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생각해보면 나 같은 속물도 드물 거야. 나 자신에 대해 구역질이나. 그래도 마누라 하나만은 잘 얻었잖아. 네가 무슨 불만이 있어? 그 여자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사법고시 합격증이었어. 우리 장인 영감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고고한 인품으로 그런 집에 왜 장갈 들었니? 고고한 인품? 나야말로 형편없는 속물이었다니까. 우리 마누란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아. 어려서부터 그런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의심을 안 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줄 알고 장가 들었잖아. 몰랐지. 나만 똘똘하면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자, 그 위대하고도 완강한 속물의 벽을 위해서 건배! 사모님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나누고 사셨죠?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뭔가 불만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대화를 단절하고 지냈다는 것은 사모님의 인격을 무시한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애정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 그런 의욕도 안 생기더군요. 이젠 늦었죠 뭐. 뭐가 늦어? 네 나이 몇 살인데? 아직 젊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야, 그런 문제는 집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일어나. 집에? 잔소리 말고 일어나. 빈 껍질만 가면 뭐니? 마음이 가야지.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끌고 갈 거야. 남영사님, 강제로 끌고 갑시다. 아니 지금 왜 이래가? 아 이건 놔 좀. 노래니까. 야, 저 하늘 좀 봐라. 네, 우리들 주변에는 가슴 조이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사랑 또는 살인 이런 것들이 가슴 조이는 단어들이죠. 가출이라는 것도 아주 때로는 기분 좋은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 내내 가출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40대 사나이의 이 유머를 가출. 그래서 오늘 두 분 교수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교수님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래간만에 참 좋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대개 이제 드라마가 무슨 2각, 3각, 4각 뭐 이런 것만 있고 이데올로기 이런 것만 많은데 그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무의미성의 문제거든요. 제가 바로 제 얘기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고 싶어요. 박동일 박사님은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그걸 보면서 한 중년 가정의 네. 파국 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막 그런 것도 생각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서로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태도들이 역시 필요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40대 남성들을 많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드라마 얘기를 듣더니 또 기피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가정주부들하고 대학생 몇 분 모셨습니다. 마이크 들어주세요. 그 바깥분께서는 어디 외출하시고 그러저게 꼭 네. 어디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못 하시면요. 집에도 못 하시면 이제 나가서라도 이야기를 꼭 하죠.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하시든가. 예. 그럼 여지껏 그 아무 소식 없이 외박을 하신다든가 네.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없다 그러시는 거면 이게 장차는 없겠죠? 글쎄요. 더 살아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뭐 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아주 자기 생활 속에서 종족을 갖춰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학업에 열중하는 거니까요. 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는 뭐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일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가출하는 문제 말이죠. 예? 이 남성의 가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들으세요. 네,
남자분들도 여자 마찬가지로 때로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러나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해요. 지금 만약에 제 옆에 그분이 쫓아가서 제가 어떻게 막 야단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깥분이 때로 그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면 행방불명이 됐으면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본인 자신이 화날 때 가끔가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마음대로 안 될 때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아, 말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표현을 해요. 그럼 가라고 그래요. 그냥 온 없이 갔다 다시 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그냥 같이. 그거 어떻게 마음이 가버린 사람을 이거 몸을 되돌려 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마음은 다시 와주지 않거든요. 껍데기가 와 있는 거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세요. 드라마에 보면 그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느낌이 있다 그랬는데 네.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느낌이 있죠. 가져본 적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구나 했는데 진짜 바람을 피운 일이 있습니까? 근데 느낌은 했는데 그건 전혀 반대요. 느낌이 반대로 가요? 네.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하고 정신적 안정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신적으로 더 안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안정 없이 정신적 안정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양쪽이 같이 겸비해 가야 되지만요. 그래도 마음이 강하면은 그 나머지는 같이 겸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공부를 잘하거나 어쨌든 그 좌우간 인정받고 뽑혀가지고 아주 돈 많은 집에 딸하고 결혼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판단을 내린다는 게 참 그런데 저 자신은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해서 뽑혀보시긴 했습니까?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그렇더라도 그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거 보고 결혼하지는 않겠다. 그 예, 그렇죠. 드라마 속에 나온 그 김 변호사의 행동을 좀 이해하십니까? 예,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분입니까? 예, 저도 법대 4학년이고 또 고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예, 그분의 입장을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렵게 그 공부를 해갖고 자기 뜻하는 바를 이룩하고서 또 사회적으로도 현직 검사 시절에도 그렇고 변호사 시절에서도 그 인권 운동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40대가 되신 이후에는 그런 남자 40대로서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그 상황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 박사님, 저 드라마 속에서 제일 가슴 답답하고 아까 어떤 분이 뭐 답답해서 변호사 데려다가 야단이라도 치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답답한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 부인이었거든요. 부인이죠. 근데 부인은 점수를 매기는 데면 몇 점짜리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 이번 그러니까 가출에 대한 그 후에 부인 점수 전반적인 네, 그렇게 점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참 어렵겠는데 주관적인 거가 돼서 그래서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은 자기 점수를 아마 한 80점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네. 부인 자신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점수를 깎아야 되겠어요. 한 60점 정도로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그런 태도를 전 봤습니다. 네. 황 박사님 지금 곽 박사님께서는 부인 점수를 60점 정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황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부인에게 흠을 잡은다면 어떤 흠이 있겠습니까? 흠을 잡는다면이 아니라 흠이 굉장히 많죠. 60점 안 되죠. 이를테면 그 출세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출세를 계속하는 한 본인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아주 모형입니다. 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하여간 출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세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그 착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온 그런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 많죠. 흠이 많죠. 네. 지금 황사님께서는 부인이 출세지향적인 거고 사랑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인이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고 보십니까? 그 두 분이 지금 12년 결혼 생활해서 12살 먹은 애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 전체 그걸 봐서는 부인은 12년 동안 자기 남편이 하늘같이 모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만 고시 합격증을 사랑했다. 먼저 이런 생각이고 처음부터 애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둘이 평행선을 현재까지 긋고 온 게 아닌가. 아까 어떤 분이 마음이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도 정신적인 면에서 서로 이혼을 한 상태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서로 세계가 다른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고사님 아까 그 판고사님 자신을 보시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요. 예. 그래서는 저 사람이 행방불명된 가출한 진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뭐 이 주인공은 40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늦어가지고 50대에서 느꼈는데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이거 조그만 거 가령 뭐 집을 어떻게 장만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전체가 의미가 없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여성들에게 이제 뭐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입니다. 네. 가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것이 이것저것이 문제가 됐으면은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를 사고 집이 없으면 뭐 새방을 얻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전체가 아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삶 자체에 대한 무의미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닥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본인이 그걸 소화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겠죠. 40대가 돼서는 그 드라마 속의 남영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런 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그래도 성공하고 뭔가 세속적으로 볼 적에 물론요. 움켜잡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사람도 저 모양이니. 네. 그래서 그 남영사 말씀도 했지만 그분도 아마 연세가 50대 같은 인상을 받았고 경험이 많은 분 같은데 마치 그 아까 넋두리 하신 걸 보니까는 그 심리학자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년기죠. 40대부터 우리가 보통 60세까지를 중년기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세 같은 그 심리적인 변화는 되게 빨리 경험하시면 40대 초 늦으면 50대 가서 하는데 그 간단히 제가 세 가지 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제2의 위기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사춘기를 첫 번째 위기라고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갱년기, 중년기는 제2의 위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막중한 정신적인 부담이 걸리는 그런 나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부모 부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중년기가 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그 자기 직업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중년기가 되면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좀 낙후됩니다. 이런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퇴직 문제라든가 장래에 대한 심한 불안감 뭐 이런 게 오고 겹들어서 이제 신체적인 노쇠 현상이 아까 한 교수님 말씀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오죠.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 경우 뭐 신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벌써?
뭐 자세히는 그렇지만 그저 흰머리 한두 개라든가 뭐 주름살이 좀 는다든가 그런 것도 변하죠. 네. 황 박사님, 김 변호사의 결혼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이에요. 예. 그 자라난 성장 환경 또는 문화적 환경, 그게 같은 사람끼리 하는 것하고 이 두 사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는 비슷한 것이 좋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야정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서부활국 보고 싶다. 네. 뭐 클래식 듣고 싶은데 이제 뭐 흘러간 예를 듣고 싶다. 보통 사람에게는 비슷한 것이 좋아요. 네. 그러나 아주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라면 네. 아주 다른 것이 좋겠죠. 지루하지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곽 박사님 보시기에 김 변호사의 문제는 일반적인, 아까 사축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중년기. 네, 이 김 변호사가 지금 닥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극복하는 문제, 이 사람 극복 못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극복을 원만하게 지금 못한다고 보고 있죠. 네. 그게 지금 결혼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르게 하는데 하나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계략적으로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혼을 배우자 선택한다든가 같은 계층 사람을 택한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택한다든가 뭐 이런 층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를. 그 경우가 이제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를 되게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은 한 번 딱 반했는데 반했다. 네. 참 내가 찾던 배우자다. 저 되게 그런 경우는 그게 아마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그 부모라든가 집안 식구들 중에서 이성, 자기하고 반대되는 성의 그 부모, 형제 중에서 이상형을 자기가 그리고 있다가 마음에 늘 그거 가지고 있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런 상이어야 된다.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 연령기가 되면은 자기도 무의식결에 그런 사람을 고르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되게 선택을 배우자를 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전자, 의식적인 결혼에 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박사님, 이제 그 남자는 누구든지 그 나이가 되면 뭐 가출해보고 싶다, 또 허물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가출해버리고 또는 행방불명 됨으로써 생길 가정적 사회적인 여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의 경우? 물론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가끔 이렇게 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되게 사건 의뢰한 의뢰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들이 보통 부부간에서 할 때 여자 뭐 10년 같은 아내가 혼자 좀 있고 싶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이런 것을 그 구토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리 현상과 같이 우리 몸에서 떠날 수 없는 과연 삶 전체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찾아오는 그런 구역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조그만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전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왜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왜라는 문제는 누군가는 가끔씩 누구로든지 생각해보는 그런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곽 교사님 사색의 시간도 좋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다 좋은데 가출하고 싶다고 해서 40대 이후 남자들이 다 저렇게 나가면은 사회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 큰 혼란 속에 물론 빠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겠죠. 지금 황 교수님 말씀도 그건 뭐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인데 저부터도 그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한두 시간 어디로 탈출하고 싶은 숨고 싶은 생각도 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좀 문제시하는 건 이 변호사님은 경찰에 신고해서 전국에 수백 가지고 며칠 온통
지금 난리가 일어난 그런 상태까지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양식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신고를 안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신고 안 할 여자가 있나요? 어디 가서 좀 뭐 쉬는구나 이렇게 좀 그 크게 대범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우리 아내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상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타고 나간 차가 어느 골목에서 발견되고 남편은 행방불명되고 했는데 신고 안 할 여성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신고를 하는 여자가 좀 모자란 여자인가요?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성격이 두 분 드러난 걸 보면요. 네. 두 분이 깔끔하고 깔끔한 게 비슷하고 이 변호사님은 굉장히 과묵하고 크레물린 같고 또 굉장히 정확하고 세심한 분으로 돼 있고 평소에 조금만 늦어도 전화 꼬박꼬박 다 하시던 행선지 다 바뀌시던 분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분이 갑자기 연기같이 사라졌으니까 글쎄요, 그 굉장히 당혹했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언제 이런 그 삶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회의를 느끼느냐. 어떤 중대한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갑자기 애지 중대한 아이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자기가 불치암에 걸렸다 이랬을 때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 전체를 그 밑바닥부터 보게 돼요. 근데 또 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조금씩 쌓였던 것이 언젠가는 그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다 그런 요소들은 갖고 있습니다. 가출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도 이 방송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럽니다만. 같이 갑시다. 그럴까요? 근데 되게 참고 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지 않고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변호사쯤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고 살고 그러는데 혹시나 박 박사님 저 사람 환자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넋두리 하는 걸 보면은 극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 제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사나, 뭐 세상이 뭐 다 귀찮다, 또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그만이지. 또 용단을 내릴 때까지가 힘들지 그렇지만 난 용단을 내렸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사들 놓고 볼 때는 이 사람 그 심정이 어떤 우울증은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걸 행동으로 표현만 안 했지 네. 대사 말로는 벌써 자기가 자살한 걸로 저는 생각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인생 뭐 간단한 거 아니냐. 아까 그런 대사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행동만 안 했지 벌써 마음으로는 한번 죽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좀 혹독하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글쎄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환자네요. 저는 글쎄요. 뭐 저는 그 의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봐서 절대로 그 비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그 행동이 앞으로 삶에 더 이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떠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 여성에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 애교가 적었구나. 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나.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면요. 그 정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이 거지 근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고급 이런 데로 잘 가지만은 어딘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대충 그저 1,000원짜리 목욕탕에 가서 한잠 늘어지게 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앞으로 좋은 일이고 글쎄 그걸 그렇게 환자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이제 저는 그 전문인이 아니니까.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의 행동이 순전히 그 40대 이후의 허무감 외에
결혼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도 실패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결혼도 결국은 자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 내가 인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실패를 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쌓였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변호사라는 지위, 장관의 딸하고 결혼은 결혼 자체 다 속물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열심히 뛰고 밤새워 공부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그 고지에 올라서 검사 생활을 하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극 중에서. 그 친구가 너 왜 그런 거 알면서 왜 그런 집으로 그런 색실 골라서 장가를 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실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변호사 답변이 그런 거 알면서 했지만 내가 똘똘하고 내가 똑똑하면은 문제가 다소 있다고 마누라가 생각이 되면 내가 고쳐서 맞게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쉬울 줄 알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림도 없다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합격증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지금 변호사는 그렇게 대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12년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의 그 기준이 달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그 마지막 대사 같은 걸 보면은 이 변호사는 지금부터라도 젊었으니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모든 거를.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게 뭐 극이니까 그렇지 하여튼 자세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여운을 놓고 볼 때도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가는군요. 네. 황 박사님 그 이런 종류의 결혼이요.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 이 자기 장인에게 필요한 거는 사법고시 합격증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가 뭐 열쇠가 3개니 5개니 하는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결혼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문제는 떠나서. 일반적으로 절대 불행하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성공을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가령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밥을 먹게 되면 상당히 즐거워요.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내가 정말 진정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삶에 대한 무의미성이라는 문제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했던 일을 완전히 다 팽개치고 지금부터 무슨 음악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도 마음가짐을 달리 갖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필요하다 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신선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집착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다시 되도록 현실로 오되 현실로 오되 착은 버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까 그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진 데가 있습니다. 그 곽 박사님은 환자라 그러셨고 우리 황 박사님께서 환자가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런 증상을 보이면 입원은 아니더라도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경우 제가 환자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물론 이분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건 뭐 기회 와서 적절한 그 전문의의 무슨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권하고 싶고 근데 이 결혼을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불행한 중년 부부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변호사 부인은 제가 볼 땐 지극히 행복한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여자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남편은 계속 자기만이 불행한 남자다고 속으로 갖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황 교수님 말씀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두 분이 정말 새로운 그 생활 방법, 상대방 내 아내의 생각이 어떠며 이 아내가 사실은 사실은 아내가 속물로 사실 평소에 생각했을 거예요, 변호사는. 근데 제가 왜 병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 변호사는 남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다 못나고 내가 속물이고 모든 건 내가 무능력해서 난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런 그 마음 쪽으로 흘렀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수단을 갖고 희망적으로 이 가정이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뭐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황호사님 아까 옛날 생각을 하셔서 때로는 뭐 1,000원짜리 몰고탕에 가서 한잠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개구리 올챙이 쪽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지난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라는 것은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첫사랑의 애인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네.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환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학자로 살려는 사람은 사는 태도가 달라요. 네. 돈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각자 그 살아온 환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을 좀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내버려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그 원숙한 사랑은 내버려두는 거다 이거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어디에 틀리느냐 내 기준에 의해서 틀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제가 환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뭐 이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곽 박사님이 부인에게 한마디 충고 말씀을 하십시오. 마무리 삼아서 말이죠. 그래서 부인은 이번 이런 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이유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자기한테 불만이 있다면은 왜 애교가 좀 더 없을까 또는 왜 학식이 자기보다 좀 풍부하지 못하냐 우리 마누라가 뭐 그런 정도 불만이 있으면지 딴 불만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자란 성장 환경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부인은 새로운 각도에서 사랑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보는 사랑의 눈을 다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박사님께서는 김 변호사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속물이고 본인이나 상대방이라도 얘기를 자꾸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애교가 조금 없고 학식이 조금 많은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대화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조금 부인을 깔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좀 이제 속물이래 저쪽을 속물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가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삶 자체에 대한 것은 누구하고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철학 박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삶이 되지를 못하죠. 대화를 좀 하고 살라.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아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내가 옳지 당신이 잘못, 세상 사람은 다 물어놓고 봐라 말이야. 10사람 물어놓고 보면 당신 잘못했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다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하는 아주 좀 소박한 장관 딸
그런 거 벗어버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 자기도 변호사라는 거 벗어버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아주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그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드라마 보면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저랬으니 망정이지 대통령이 저랬으면 대통령이 가출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남성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벅차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떠나고 싶으시겠지만 집에 계신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하루에도 12번씩 가출하고 싶은데 참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현찮은 남편이 안 들어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남편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하세요. 목에 매달려 뽀뽀도 좀 해주시고 발도 좀 씻어드리시고 그거 참 좋겠네요. 오늘 저녁은 우리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잡시다. 안녕히 주무십시오.